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잠깐 대기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목을 잘못 지었다는 생각을 지금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DD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라는 제목을 좀 지어봤는데 일단 발표하기 앞서서 실제 발표에 대한 어떤 Q&A나 이런 것들은 그 슬라이드를 통해서 질문을 받는다고 하니까 지금 QR 코드 미리 찍어두시고 듣다가 궁금한 점들은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면 마지막에 끝날 때 다루거나 혹은 여기 강의장 밖에서 세션 밖에서 또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DD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발표를 맡은 우한 형제들 박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를 일단 먼저 드리자면 저는 현재 8년차 서버 개발자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 우한 형제들의 우한 테크 코스라는 교육 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에서 모바일 안드로이드 교육 분야의 캡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들으시면 약간 좀 커리어가 꼬였죠. 네, 서버 개발자가 모바일 안드로이드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서 좀 꼬였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 강의를 직접 하진 않습니다. 네, 저는 이제 코틀린을 사용하고 있어서 코틀린과 관련된 강의만 하고 있고 제가 직접 안드로이드를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득이고 학생들도 이득이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8년째 웹백엔드 개발을 하면서 도메인 주도 설계에 관심을 둔 지가 약 7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7년 동안 도메인 주도 설계를 혼자 공부하면서 혹은 여러분들과 이제 우아콘을 통해서 등 공유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 이런 점들을 계속 공유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대상은 다음과 같은데요. 도메인 주도 설계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는 동료가 옆에 있는 분이라고 첫 번째 발표 대상을 삼아 보았는데 한번 투표를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옆에 나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옆에서 하자고 노래 부른 사람이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1번 타겟이 생각보다 적네요. 네. 그럼 두 번째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시나브르 도메인 주도 설계를 도입하고 싶은 분. 네, 2번이 많으니까 오늘 발표는 2번 위주로 갈 거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3번. 지금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나중을 위해 미리 듣는 분.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발표는 약간의 그 도메인 주소 설계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해봤다라는 분을 대상으로 발표가 만들어져 있는데 처음인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도메인 주소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 주소 설계가 뭐냐면 에릭 에반스가 2003년도에 쓴 동명의 책에서 유래한 어떻게 보면 방법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철학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도메인 주소 설계라는 책의 제목보다 소프트웨어의 복잡성을 다룬 지혜라는 부제를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도메인 주소 설계라고 하게 되면 사실 그 실제로 내가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포커싱이나 여기에 대한 관심사가 더 크다면 소프트웨어 복잡성을 다룬 지혜라고 하면 어떻게 내가 꼭 개발로만 문제 해결을 할 게 아니라 개발 외의 방법으로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제를 참 좋아합니다. 도메인 주소 설계를 간단하게 한 줄 요약하자면 도메인 모델의 적용 범위를 구현으로 확장하기 위해 도메인을 탐색하고 학습하기 위한 다양한 원칙과 패턴을 뜻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도메인 주소 설계를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도메인 주소 설계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 패턴에 아마 관심이 많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도메인 자체를 탐색하고 학습하기 위한 다양한 원칙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과 이 도메인 주소 설계가 2003년도에 나왔는데 이 2003년도에 나오게 된 이 배경에는 2003년 도메인 주소 설계가 등장하기 전에는 뭐 객체 지향과 에자일 등등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도메인조 설계의 개념적 기반은 객체 지향과 에자일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024년에 다시 이 책을 읽게 된다라고 하면 다소 뻔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읽어보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내용과 이건 너무 올드해서 읽기 힘든데 라는 내용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메인조 설계라는 책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지금부터 제가 다룰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뻔한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약 10초 드릴 테니까 지금이라도 나가고 싶으신 분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10초가 짧죠? 네, 10초 지났으니까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실제 도메인조 설계를 현장에 도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뭐 복잡한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환경이라든가 등과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은 그린필드 환경을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린필드라 함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의 프로젝트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도메인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이제 프로젝트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 문장 중 여러분들의 거부감을 유발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도메인조 설계를 하려면 헥사고널 아키텍처, 클린 아키텍처를 사용해야 해요. 두 번째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하기 위해 일단 서비스를 나누고 시작할게요. 세 번째, 에그리거트, 도메인 이벤트 등을 도입하려면 완벽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사실 막간에 이걸 퀴즈로 내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발표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퀴즈로 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딱 거부감에 파란색 글씨가 있는 것처럼 각 문장에 파란색 글씨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아마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혹은 긁고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한 문장씩 하나씩 뜯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패턴이라고 제가 명명을 지어봤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동료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를 할 예정이에요. 어떠세요? 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네이밍을 너무 귀엽게 지었기 때문에 피식하셨지만 실제로 내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는 이런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아마 배타적으로 반응을 하실 겁니다. 일단 거부감이 들죠. 참고로 이 거부감은 인류의 어떻게 보면 본능, 즉 DNA에 있는 어떤 생존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유사한 사례로는 TDD, BDD, ATDD, 에자일 등과 같은 단어들을 무턱대고 꺼낸다면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패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패턴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당연하게도 뻔한 이야기죠.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문제가 정의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걸 달성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 실행 갈래들을 어떤 것들을 채택할 것인지 우리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진리죠. 이것도 모든 것에 대한 답은 당연히 상황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도메인조 설계라든가 아니면 TDD라든가 등과 같은 것들을 어디선가 이제 배워 오시고 혹은 스스로 공부하셔서 팀에 전파하려고 하지만 현재 팀원들의 상태가 반복된 잦은 야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로한 상태라면 사실 이런 것들은 전혀 힘이 되지 못해요. 네, 여러분들은 기쁜 마음에 다들 신날 거야라는 마음으로 다가갔겠지만 사실은 오히려 반발심만 더 발생하게 되겠죠. 참고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패턴만 이제 머리에 넣고 가시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일단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하기 위해서 일단 서비스를 나누자라는 문장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미 있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마이크로 서비스 프리미엄이라는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패턴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관심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MSA를 공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혹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어떤 기준으로 서비스를 나눌 것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서비스를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대다수 많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관련 책들은 이 도메인 주도 설계의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나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심지어 책들은 한 챕터 정도는 꼭 한 챕터 이상은 도메인 주도 설계를 다룰 만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도메인 주도 설계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공부하다가 도메인 주도 설계를 만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은. 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하기 위해서 뭐 자동화된 배포, 모니터링, 그다음에 실패 처리, 최종 뭐 결과적 일관성 뭐 등등 이런 것들, 분산 시스템을 하기 위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죠. 다시 말하자면 이 기술 도입으로 인한 복잡성이 증가를 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급하게 분리를 한다면 예를 들면 마이크로 서비스다 보니까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은 물리 환경이 전부 다 분리가 돼 있겠죠. 이렇게 물리 환경을 분리해 놓고 봤더니 각 서비스 간의 통신이 정말 잦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합도가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난감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자면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 생각에는 헥사곤 아키텍처, 클린 아키텍처 같은 것들도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키텍처를 도입하기 위해서 무턱대고 패키지 구조로 나누고 시작한다라는 것들이 아무래도 우리에게 복잡성을 증대를 시키겠죠. 네, 그래서 해결책은 일단은 MSA의 이점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더라도 일단 모놀리식으로 시작해 보는 거예요. 네, 뭐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야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네. 그리고 뭐 클린 아키텍처 책에 따르면 이제 소리치는 아키텍처라고 해서 실제 그 패키지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디렉터리 구조만 보더라도 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알 수 있어야 된다와 같은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잠시 미뤄두는 거예요. 미뤄두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먼저 올바른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뭐 바운디드 컨텍스트라는 단어가 어렵다면 우리의 도메인이 어떤 도메인인지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향은 일단 단일 패키지로 일단은 다 넣으시고요. 네, 비방용으로 이야기하자면 다 때려 박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패키지를 나누시고 모듈을 분리하고 그다음에 조금 운영을 해보시다가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것들을 필요하다면 도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어떤 애그리거트나 도메인 이벤트를 도입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문장이 있었죠. 네, 사실 완벽한 설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완벽한 설계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여기? 네, 굉장히 이제 주관적인 그리고 아날로그적인 감성이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세계는 디지털 세계, 즉 0101로 이루어진 되게 삭막한 세상 같지만 실제로 이런 아키텍처라든가 의사결정은 사실 수행하는 사람은 사람이죠, 그죠? 인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주관이 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로 만들고 있습니다. 애초에 소프트웨어라는 이름부터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친구는 분명히 말랑말랑할 거다. 네. 그리고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라는 것은 요구사항은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사실 고정된 상태에서, 즉 한번 배포한 상태에서 더 이상 고칠 게 없다면 완벽한 설계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도 근접하게나마 접근할 수 있겠지만 요구사항이 계속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자조차도 이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완벽한 설계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변화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변화 자체를 내재하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 자체를 내재하는 프로세스는 사실 제가 풀어서 썼지만 이걸 쉽게 말하면 아니죠. 짧게 말하면 에자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메인주 설계의 근본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에자일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 부분은 전부 다 그린필드인 환경에서 그린필드 프로젝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현을 하고요. 그리고 구현을 통해서 충분한 도메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코드 예시를 정말 간단한 코드 예시를 들고 왔는데요. 네, 제가 사실 제가 교육하고 있는 우한테크 코스에서는 게터와 세터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어요. 네,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은 이제 다 학생들도 아니고 다 큰 어르신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어른들이니까 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좀 더 온순하게. 네, 그래서 게터 세터가 사실 무조건 나쁘냐 했을 때 저는 꼭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게터 세터는 일단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즉 개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은 왜냐면 우리는 여기 보이는 카라는 클래스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가질지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은 게터 세터를 노출을 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리팩토링 기준을 적용을 해서 코드를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야겠죠. 네, 게터와 세터가 보인다면 이거는 오히려 객체에게 메시지를 던져서 그 내부에 메소드를 구현할 수 없을까? 혹은 메소드를 호출할 수 없을까와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마침 get 포지션을 한 다음에 set 포지션을 하는 로직이 눈에 보이네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우리는 move라는 함수를 도출을 해 보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리팩토링을 진행하다 보면 게터와 세터만 존재하던 소위 말하는 빈약한 도메인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풍부한 도메인 모델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풍부한 도메인 모델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얼마나 이 내부 자체가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즉 meaningful한지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리팩토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move 외에도 보시면 디폴트 포지션이라는 녀석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우린 자연스럽게 자동차 경주에서 혹은 자동차를 다루는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초기 위치는 0으로 시작한다는 걸 우리는 이 코드만 보고도 알 수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풍부한 도메인 모델을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명하다 보면 또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나 카 클래스의 무브 메소드 구현했으니까 나 DDD 했네. DDD 했나요? 물론 뒤에서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OOP는 분명히 DDD의 기반인 건 분명하지만 OOP와 DDD는 동일하진 않습니다. 왜 동일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카 클래스를 리팩토링 하다 보면 사실 개발자에게 가장 큰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어떤 고난이냐? 클래스나 함수 이름을 짓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유비쿼터스 언어를 도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비쿼터스 언어라고 하니까 굉장히 또 단어가 난해하죠. 네,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형용사예요. 그래서 예전에 고대 로마 시대 이런 시대 때 이제 카톨릭을 도입하기 위해서 혹은 이런 신들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감히 신들에 대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신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신은 언제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무엇이다 라고 해서 이 유비쿼터스라는 형용사가 등장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비쿼터스 언어라는 걸 도입을 하는 겁니다. 이름부터 느낌에서 오시겠지만 언제 어디에서나 사용되는 그런 언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자만 영문 이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기획자든 디자이너, 특히 디자이너들도 이 영문 이름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할 거고요. 여러분만 이 영문 이름을 고민하자니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함께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도메인주 설계를 먼저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유비쿼터스 언어라고 하니까 바운디드 컨텍스트 안에서 정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린필드 단계이고 바운디드 컨텍스트 없습니다. 없으면 그냥 굳이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먼저 만들어서 유비쿼터스 언어를 정의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글 이름, 영문 이름 모두 정하고 영어 사전에 이를 기록하고요. 간혹 사전이라고 하니까 명사만 기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사 또한
대상이라는 것, 무브라는 등과 같은 이런 것들도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용어 사전들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그린필드 환경과 같은 혹은 저희 팀은 개발자로만 이루어진 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용어 사전들을 별도의 위키로 관리를 하기보다는 살아있는 문서로 만들기 위해서 리드미 파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드미 파일로 관리한다는 말은 형상 관리를 소스 코드와 함께 한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용어도 리뷰 대상이고요. 더 의미 있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코드 리뷰 몇 장면을 캡처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코드 리뷰 용어에 대한 코드 리뷰가 되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막 그렇게 근사하게 리뷰가 달리지 않더라고요. 뭔가 근사한 코멘트를 기대했는데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조작은 할 수 없어서 별도로 캡처하지는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언어는 회의, 기획, 디자인, 개발 등 프로젝트의 모든 곳에서 이를 사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코드의 이 용어들을 반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의 여러분, 6개월 뒤의 여러분, 혹은 다른 동료가 코드의 의미를 해석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리드미 파일에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나중에 또 저장소 주소를 공유해드릴 텐데 실제 공개 저장소에서 또 오픈 프로젝트에서 또 이런 것 행위들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글명, 영문명까지 영문명을 왜 해야 되는지를 왜 정의를 해야 되는지를 가끔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영문명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아까 리팩토링과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적을 때는 꼭 사전적 정의뿐만 아니라 이 사전적 정의의 예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예시도 함께 적어두면 당연히 읽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이제 그린필드 환경에서 이런 도출된 유비쿼터스 언어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인수 테스트 혹은 인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용어를 정의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인수 테스트, 인수 조건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인수 테스트와 인수 조건을 만들어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용어에 대한 논쟁과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조금 더 풍부한 용어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제가 작성한 이제 인수 조건을 들고 와봤는데 다음과 같은 최대한 용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예를 들면 과제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지원을 받다 보니까 과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과제라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풀어보세요라고 내어주는 거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과제를 했다. 너 과제 했니? 라고 했을 때 즉 제출하는 무언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제라는 용어가 서로 혼용되고 있고 저희끼리 소통하는데도 그래서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이제 이걸 명시적으로 영어는 이미 영단어는 이미 분리가 되어 있고요. 한글명에서도 이게 한글명에서 분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어주는 것은 과제, 그리고 학생들이 지원자들이 제출하는 것은 과제 제출물이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견고하게 또 저희는 용어들을 발굴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그린필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린필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할 것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정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브라운필드로 이제 넘어가 볼 겁니다. 네, 브라운필드는 브라운필드에 대한 그 정의를 제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이미 기존에 있던 코드입니다라고 해도 좋은데 저는 출시 후 어제까지 작성한 코드가 있는 프로젝트로 한번 정의를 해보았어요. 다시 말하자면 브라운필드라고 하면 레거시가 있는 아주 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레거시가 사실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작성했던 코드가 바로 레거시가 되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출시 후 어제까지 작성 코드가 있는 프로젝트를 브라운필드라고 명명을 해보았어요. 네, 마찬가지로 거부감이 드는 문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개발자는 비즈니스 도메인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혹시 방금 기침하신 분 여기에 해당되시는가? 아니죠. 네. 네, 여러분 웃어주세요. 네, 자 이미 같은 이름의 도메인 모델이 있네요. 데이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재사용할게요. 그리고 바운디드 컨텍스트 간의 통신은 항상 REST 또는 gRPC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문장들.
역시나 파란색 강조 하이라이트 글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거부감이 되는지를 느끼고 계실 거예요. 개발자가 비즈니스 도메인을 왜 알아야 될까요? 왜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월급은 하늘에서 떨어질까요? 우리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월급 나올까요? 네.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미리 축하드립니다. 뭐 로또로 당첨되셨다거나 보니까 오늘 또 잠실 어딘가에 청약 결과 발표 나왔던데 거기 되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신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 월급은 비즈니스에서 나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가 수행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나와요. 그러면 제가 월급을 조금 더 받는다거나 혹은 성과금이라는 게 나온다면 당연히 우리 비즈니스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100% 나온다고 장담 못 하겠지만. 그래서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면 비즈니스 도메인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영역을 뜻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활동이나 관심사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이한 점은 다른 산업, 예를 들면 뭐 전자상거래 산업, 그러니까 이커머스 산업, 혹은 자동차 산업 뭐 등과 같은, 혹은 뭐 딜리버리 산업 뭐 등과 같은 등 다른 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독특하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그 소프트웨어를 혹은 프로덕션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라는 이유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도메인에 대한 지식은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갖추고 있어야지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쇼핑몰을 구축할 때 도메인은 전자상거래이며 사용자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원하는지 이해하려면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보가 지식이 필요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을까요? 쌓을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봐야겠죠. 특히나 우리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OCP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개발하시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런 OCP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내가 확장에 열려 있게 개발한다면 어디까지 열려 있게 할 것이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고민이 들 때 저희의 선도 업체 혹은 경쟁 업체가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지 보는 편입니다. 제가 광고 플랫폼을 개발할 때는 저는 참고로 이제 그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구글 그리고 지금의 메타가 광고 플랫폼에 대한, 그러니까 프로그래미틱 광고에 대한 아주 선두주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상품들을 제공하는지를 미리 본 다음에 우리의 광고 상품도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겠구나라는 것들을 힌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 정도 라인까지, 왜냐면 우리보다 이미 잘 나가니까, 못 나가진 않으니까 사실 제게 주어진 요구사항은 그것보다 더 전 버전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확장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하거나 지나치지 않으면서 비즈니스 요구에 맞는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전자상거래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크죠. 전자상거래라는 이 비즈니스 도메인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다시 작은 여러 개의 하이 도메인이라는 개념으로 쪼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죠. 사실 팀 이름에도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상품, 전시, 주문, 결제, 정산 이런 것들이 하이 도메인에 해당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외부 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뭐 결제 서비스, 로그인 서비스 등과 같은 것들을 외부 시스템을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점이 무엇인지 한정된 자원이라 함은 여러분들의 인력, 시간 뭐 등등을 뜻합니다. 이런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는 해봐야 되고요. 이게 꼭 창업자라서 경영진이라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개발 방향이 어떻게 나아갈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미리 고민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회사의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 회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가? 이런 비전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창업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 린 캠퍼스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굉장히 저에게는 도움이 되었던 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개발자니까 아마 여기까지는 접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보이시는 이 코어 도메인 차트라는 이런 차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이 도메인들이 코어에 해당되는지, 그러니까 핵심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이 핵심을 그냥 뒷받침하는 지원하는 녀석들이 해당될지, 아니면 그냥 뭐 메일 서비스, 메시지 전송 서비스 등과 같은 일반적인 도메인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바둑돌 놓듯이 한번 놓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서 결정되는 핵심 하이 도메인은 변경이 안 될까요? 당연히 변경이 되겠죠. 여러 요인에 따라 변경이 될 겁니다. 뭐 시장의 사정, 우리의 비전이 변경이 되고, 혹은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고, 혹은 고객들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어갈 때, 그럴 때 우리의 핵심 도메인은 변경이 될 거예요. 그럼 이런 핵심 하이 도메인을 선정하고 지원 하이 도메인을 선정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리소스를 어디에 더 쏟을지, 정말 개발자라는 시니어 개발자를 어디에 붙일지, 혹은 새로 들어온 신입 개발자는 어느 쪽에 배치를 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도메인 지식을 탐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오아콘에서 이벤트 스토밍 인 액션이라는 발표를 했었는데, 이 이벤트 스토밍 워크숍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도메인 스토리텔링이라는 책이 이제 한국에 번역이 되었는데, 그런 이런 등등 다양한 시각화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각화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비즈니스 지식들이 맞는지, 우리가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검토를 해 나가야 되고요. 혹은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고요. 이런 과정 하는 데 있어서는 개발자인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뤄야 될 비즈니스 도메인이 무엇인지 식별을 하였으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비즈니스 도메인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등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컴퓨터에서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분할과 정복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분할과 정복이라는 것은 사실 컴퓨터 알고리즘에 특화된 방식은 아니고요. 뭐 고대 로마 제국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지방에 있는 멀리 떨어진,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도시들을 컨트롤할까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나온 개념이고, 뭐 지금에 보면 뭐 자치도와 같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브라운필드 환경에서 여기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팀이 이미 분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사실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닝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미 이 시스템 아키텍처는 여러분의 조직 구조를 따라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문제 해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도 전에 이미 나눠진 상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다루게 될 거는 팀이 아직 분리되지 않았다면 가정하에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그래도 조직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면, 조직 간에는 어떻게 협업을 할까요? 정치입니다. 이 정치란 말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되게 굉장히 또 같이 협업을 한다, 논의를 한다는 면에서도 정치라고 볼 수 있죠. 그것도 일종의. 그래서 예를 들면 API를 설계할 때 함께 논의를 한다거나, 혹은 한 조직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조직의 실장님이 팀장을 겸임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힘이 실리겠죠. 네, 그래서 한 조직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강력한 중앙 통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조직 간의 소통 방식, 커뮤니케이션 방식, 문제 해결 방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메인 주도 설계에서 다루는 전략적 설계에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놀라셨죠? 지금까지 전부 다 도메인 주도 설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조직 내에서 이제 범위를 좀 좁혀볼게요. 조직 외에는 사실 저희가 손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조직 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경계를 나누는 기준. 그냥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 범위를 좁혀야 돼요. 해결하기 위한 범위들을 좁혀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분할과 정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작은 녀석들로, 여러 개의 작은 바운디드 컨텍스트로 나누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가 했을 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은 용어라도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같은 대상이라도 다르게 지칭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과제라는 개념이 아까 보셨듯이 저희는 과제라는 개념이 이제 지원자냐 아니면 저희냐의 평가자냐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졌죠. 그래서 저희는 용어를 아예 바꾸는 방식으로 우회를 했는데, 이때 용어를 바꾸기도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애초에 경계를 나누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그 경계 안에서만 과제라는 개념인 이거는 지원자 향이고 혹은 이거는 평가자 향이다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외부 시스템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외부 시스템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격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저희는 나눠야 돼요. 이때는 개발자의 의견이 꽤나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기준으로 의해서 저희는 경계를 나누게 되는데, 사실 모두가 다르게 생각을 해요. 어떤 식으로 경계를 나누면 좋을지. 왜냐하면 이 경계를 나눈다는 것은 개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혹은 깨끗한 코드를 가져갈까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두가 다르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방법은, 여러분들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팀 내에서 우리가 각자 생각하고 있는 이 바운드리 컨텍스트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각자 그린 걸 토대로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럼 이게 경계를 나누면 바로 뭐 빅뱅, 네, 바로 나눌게 될까요? 아니겠죠. 똑같습니다. 또 점진적으로 할 거예요. 우리는 점진적으로 분리를 할 거고,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덩어리를 하나씩 떼어낼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두 나누기보다는 가장 작거나 영향력이 가장 적거나 혹은 가장 중요하거나 이런 기준들을 하나씩 떼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떼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또 다양한 리팩터링 기법이 존재를 하겠죠. 네, 해당 부분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내부에서 어떻게 나눌지를 고민을 했다면, 이제는 외부 세계와 단절을 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 세계를 덕분에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이 우리 비즈니스에 반대로 간섭하기 시작하면 반대로 우리는 또 골치가 아파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외부 세계와 단절하는 세 가지 패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DTO고요, 두 번째가 DIP고요, 세 번째가 ACL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DTO랑 DIP가 뭔지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ACL은 한국어로 번역하면 부패 방지 계층이라고 부르는데, 외부 시스템이 어떤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지식이라든가 혹은 그들의 용어, 이런 것들을 우리 시스템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라고 표현하셔도 좋고요, 혹은 번역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그 적정 순간 중간 계층, 실제 물리적 계층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계층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냥 실제 외부 API를 콜하는 코드 내에서 우리만의 언어로 번역하는 메소드 하나만 있어도 그건 충분히 ACL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면서 우리는 외부 시스템과 단절을 시키고 혹은 외부 시스템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얻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 패턴들을 적용을 하다 보면, 우리의 처음에 여러분들 그 단일 패키지에 일단 다 넣으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단일 패키지에서 다시 다수 NK 패키지로 가실 때 아마 처음에 선택하게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3티어, 그러니까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아키텍처의 DTO, DIP, ACL과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실 이런 도메인 주도 아키텍처가 그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클린 아키텍처, 헥사곤 아키텍처를 처음부터 패키지 구조를 잡고 시작하는 것보다 일단은 구현을 해봐라. 구현하고 필요한 순간에 우리가 리팩토링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메인이 주도하는 그런 형태의 아키텍처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헥사곤 아키텍처, 클린 아키텍처가 도메인 주도 아키텍처다, 도메인 주도 설계에 나오는 아키텍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분리가 되어 있는 개념이고요. 에릭 에반스의 책에서는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그리고 반 버논의 책에서는 헥사곤 아키텍처를, 그리고 최근에 나온 도메인 주도 설계 관련 책들은 클린 아키텍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도 계속 형태가 변하고 있다, 차용하고 있는 아키텍처가 달라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네, 우리가 그럼 돌아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인가.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줄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동맹을 구축을 하고 호기심 유발 등 다양한 마케팅 기법들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제게 주어진 게 이제 10초네요.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은 아마 저의 경험들을 미리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어떤 장치들을 썼냐라고 했을 때 실제 이런 바운드리 컨텍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미리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의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려뒀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답만 하고 제가 먼저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게 오고 가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제가 이슈를 등록합니다. 우리 바운드리 컨텍스트를 한번 도출해봐요. 네, 그러면서 제가 들고 온 그림을 기반으로 저희 같이 논의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훨씬 더 경계가 잘 나눠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사진 찍으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헬로 월드라는 걸로 유명한 이제 브라이언 커니엔은 이제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복잡성을 제어하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본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사진 되게 멋지죠. 네. 그리고 은총화는 없다라는 여러분들 유명한 구문을 알고 계실 텐데 해당 구문은 논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은총화는 없다에서는 결국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관련 지식을 쌓고 본질적 복잡성과 우발적 복잡성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DDD에 대한 이야기를 에그리거트라든가 등과 같은 빌딩 블록 이야기 없이 DDD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DDD는 개발자만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개발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여러분들에게 상기가 되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이런 DDD의 아이디어 부분을 다 하나씩 적용하셔도 돼요. 모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식별하는 게 중요하다. 이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DDD는 제 개인적으로 DDD에서는 말이죠. 로 시작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하나씩 도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고 보니까 DDD네 라는 경험들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DDD는 개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도 잘하는 방법이고요. 추천도 여러분들이 관련 지식을 쌓기 위한 추천 도서는 도메인주 설계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장인, 팀 토폴로지, 그다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101 같은 책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훨씬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